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기도 하고, 또 시장들이 닫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 대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때문에 생겼지. 우선은 새로운 산업이나 회사가 생겼을 때는 기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첫 시간 때 했듯이 뭐 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뭐 나중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3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어떤 기술들이 나와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택시를 만약에 이제 부르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은 택시를 매체하는 회사가 한 7, 8년 전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전에는 사실은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이제 좋은 건물 좀 강남에 큰 건물을 찾겠는데 한 2천억짜리를 샀으면 좋겠다. 한 15년, 20년 전에 2천억은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2천억짜리 건물을,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아시죠? 그 신문 여기저기 꽂아놓은 게 그거 뭐라 그러죠? 옛날에 여기저기 세워놨던 신문대 아시죠? 무슨 지하철 타는데 세워놓고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람을 찾는 것도 정보도 나오고 방을 찾는 것도 나오고 그걸 벼룩시장이라고 하나요? 그 벼룩시장 관련된 신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 벼룩시장인가 하는 그 신문을 발간하는 그 대주주가 수십 년간 한 10여 년 이상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조그마한 광고 하나 올리는데 그때 당시 5만 원, 3만 원 이랬어요. 방을 내놓습니다. 건물을 팝니다. 이런 것도 다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2천억을 벌어가지고 건물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깜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거기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그런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죠. 여기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 이 사람 찾는다 그랬는데 얼마예요? 부터 시작해서. 그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후인, 후직, 부동산 다 하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조그마한 직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직방이라는 회사 자체가 벌써 가치가 거의 5천억 이상 지금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혹시 아세요? 이게 집을 직접 내놓고 직접 실제로는 받는다 그러는데 찾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수수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찾는 사람 또 뭐예요? 또 집을 방을 내는 사람, 중개업자 등등 여러 플레이어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관련된 돈은 처음에 누가 먹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 다 먹었어요. 광고 올리면서 또 돈을 받게 나오고. 그럼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상당히 많은 돈을 어디서 버는 거죠?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서 버는 거죠. 구글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돈을 어디서 버는 거죠? 실제로는 제조업체라든지 서비스업체 통해서 버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어디서 생겨요? 기술의 변화, 기술의 탄생이나 기술의 변화 또는 진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나와요. 또 뭐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 같은 거가 생기다 보니까 규제가 많이 생겨요. 규제, 안전에 관한 규제. 규제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규제나 안전에 관한 생기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업이 또 나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가 허가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허가. 뭘 허가해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같은 거. 이건 뭐예요? 번호라든지 관련된 주파수와 관련된 것들 많은 것들. 이거 누가 잡고 있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글로벌,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괜찮은데 막 했는데 정부 규제가 막 와요. 처음에 한국 부동산만 관련된 규제도 수없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활성화시키기 위한 막 대책들을 쓰게 돼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누르기 위한 대책이 있어요.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을 무조건 사래요. 왜요?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사볼까? 막 폭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막 눌러요. 이자율도 높이고 대출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이 규제에 따라서 뭐예요? 정부 규제 같은 게 또 뭐가 되는 거죠? 개인들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관련돼서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대출을 어떨 때는 기업들 대출을 제발 하지 마라. 해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하는 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서 한번 그런 회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저도 지금 그 회사 만들어 볼까? 제일 궁금한 만들고 싶은 회사가 혹시 뭐가 있어요? 전 두 가지 회사를 딱 만들고 싶어요. 하나는 혹시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싫어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날라갔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어는 열심히 또는 성실이에요. 열심히와 성실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가장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저는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기업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국 기업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기업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기업가들 중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로 한번 살펴보세요.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서 남들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나게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세계 100대 기업가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지금 세계 1의 아마 제1의 부자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더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자인데 더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누가 부자가 되었냐면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직전에 작년 말에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회장이 자기 부인한테 위자료를 줬어요. 얼마를 줬냐 하면은 356억 달러를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3조를 줬어요. 43조. 43조를 주면은 이혼을 할까요? 어쨌든 43조를 주고 이혼을 했어요. 아마존 전체 주식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식을 줬는데 최근에 제프 베조스 주가가 올라간 게 43조 정도 올라갔어요. 아마존 주가가 올라간 게 한 43조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프 베조스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서 최고 부자가 됐어요.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철물점 아저씨라든지 노가다 하는 아저씨가 제일 열심히, 일용직 아저씨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제일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실은 그리고 말고요. 어쨌든 자, 한국의 특이한 시장 구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겠대요. 은행은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줄 수도 있는데 못 빌려준대요. 왜요? 정부가 빌려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장들이 계속 생겨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에요. 그럼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에서 돈을 제대로 빌리면 저축은행 생존할 수도 없거든요. 한국에서 대부업을 하는 제3금융의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혹시 어딘 거 아세요? 러시앤 캐시 같은 거의 대주주가 일본의 자금이에요.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 금융이 돌아가게 했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돈을 여기서 2, 300억, 또 1, 2천억 버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요. 대부 업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7개 업체가가 지금 일본 업체예요. 이거 왜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시장이 생긴 거예요. 또 더 이상한 시장은 뭐냐면은 사채업이에요. 한국에는 지금 이자는 24%쯤 돼 있죠.
뭐 올해는 또 내년 말에는 또 낮춘다면 한 20도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쨌든 여기도 알지도 못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장들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의 특히 규제 같은 것들이 자 남북한 보세요. 남북한 관계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아니 남북한 관계하고 상당히 많은 가방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업체들도 많아요. 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은 제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키코를 하는 게 있어요.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이왕이면 좀 불안정한 수출보다는 환율이 고정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품을 들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키코가 안정이 외환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상품 자체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의 상품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예요? 기술에 특히 가장 많은 기술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을 겪게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왜 라이프 스타일?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나중에 다 변해서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이에요. 어떤 때는 보니까 자산들을 되게 많이 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돼서 특히 요즘 같으면 식당 같으면은 상당히 많은 식당들을 보니까 뭐예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둘이서 먹거나 셋이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죠? 식당뿐만 아니라 제품 같은 경우도 큰 수박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수박을 4분의 1 조각 내서 판다든지 조그맣게 라면을 만들더라도 조그맣게 판다든지 최근에 가장 많은 지금 이 불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호황을 누리는 또 업체가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예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먹을래. 이게 뭐예요? 편의점 같은 데 가보세요. 옛날에 편의점에서 뭔가 먹을 때는 왜 하필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 거 먹니 이게 했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 편의점에서 먹으면 되잖아. 불과 2,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 편의점 거를 먹는 건 뭐예요? 그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 뭐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 뭐예요?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편의점 파면은 한 봉지로 되어 있는데 세 끼를 나눠서 먹을 수 있게 분리해서 한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탄생하는 것은 이거에 맞춰서 계속 탄생하는 거죠. 자,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아니, 혼자 살면 되잖아. 살면 되잖아 아니에요.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삶에 전반적으로 미쳐요. 뭐요? 1인 침대, 1인 주택, 1인 식, 1인 거주, 1인 관련된 여행. 그냥 나 혼자 살래, 그냥 결혼 안 할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산업에 연관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관련되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나 혼자 사는 대신에 그냥 나하고 말을 해주는 그냥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집에 가서 막 걔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케이블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도 무식했는지 KT라는 데를 가입을 하고 케이블 방송을 KT로 갈았어요. 그랬는데 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이. 걔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TV를 보다가 자거나 틀어놓고 자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끔 스포츠를 뒤에 보다가 자기가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이 리모컨을 자주 잊어버려요. 리모컨 찾느라고 맨날 리모컨 때문에 부부싸움도 1년에 몇 번씩 했어요. 근데 그 진이라는 걸 달고 나서는 야 진이야 리모컨 어딨니? 하니까 진이가 벨소리를 통해서 알려드릴게 하니까 저기서 삐리리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 때문에 싸울 일은 참 없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 메신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네가
집사람 같으면 네가 시계 보러 가, 내가 시계 보러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누구로 갔어요. 진이야 몇 시야 했더니 네, 뭐 11시 50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부 싸움거리가 없어졌어요. 리모컨 네가 마지막으로 봤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봤잖아. 지금 누가 다 해결해줘요? 진이가 알아서 찾아줘요. 몇 시냐고 와서 네가 좀 시계 좀 보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지금 뭐예요? 진이가 시간 알려줘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특히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찌라시 만드는 이상한 신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지금은 갚한 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안 뽑죠. 왜? 어디서 봐요?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모바일에서 찾으면 돼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알바도 마찬가지고. 또 알바 같은 건 알바 관련 여러 웹이 또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집과 관련된 거는 직방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가 있어요. 여행과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숙박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하는 사이트가 앱이 수십 개예요. 심지어는 예약하는 그 대표적인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거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어요. 아니 그거 숙박업소 예약하면 5번 예약하면 한 번 뭐 공짜로 주고 15% 할인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7, 8년, 1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 어둠 속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뭐냐면요. 이 전화기를 놓고 기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들을 막 보내는 거. 일종의 그 콜센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기사한테 야 그쪽 양자동으로 가, 뭐 대치동 어디 앞에로 가. 그 사람들이 가서 대리 기사들이 가가지고 이게 실제로 콜을 캐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모바일로 다, 핸드폰으로 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는 어떤 분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공인중개사를 하긴 해요. 그래서 낮에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요. 그리고 대리운전하면은 이것만 들고 저녁에 3개에서 5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 했더니 뭐 어떨 때는 뭐 3만 원 벌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만 원을 벌기도 하고 그래요. 뭐만 가지고요? 핸드폰 2개만 가지고. 하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용, 하나는 이거. 물론 하나 가지고 해도 되는데 다른 거 할 때 부동산 얘기할 때 또 핸드폰 캐치업을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술의 진화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대리운전을 하고 연결해주고 하는 업체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죠? 사무실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는 기술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인지 민감하지 않은 회사인지. 우리 회사의 경쟁자는 누군지. 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발달한 기업은 여러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지원된 창업기업들에 벤처기업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융자를 하는 여러 경제와 자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사회문화와 관련된 인식들, 과학기술,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개발 기업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글로벌 기업 쪽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안해요? 남북한 같은 경우는 자 주한 미군이 독일에서 9,500명이 약 10,000명 정도 철수를 하게 됐어요. 독일에 아마 35,0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000명 정도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한과 한국과 지금 미국이 지금 주둔비 관련해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미군이 다 철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자, 외국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또 외국 사람들이 나 한국이 싫어요.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너 왜 한국을 떠나고 싶니? 그냥 한국에 관한 외국인들의 인식 자체, 이 자체가 하나가 논문 테마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국에 관한 일종의 선호도죠. 기업 경영 선호도죠. 난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하기 싫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 여러 논문이 나와요. 한국에서 일하기 싫어요라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와요. 우선은 뭐냐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는 자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 관한 선호도가 있어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한국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싶어요. 다른 나라도 만약 한국이 약간 선진국보다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괜찮은 나라에서 한국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한국을 외국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이유 또는 한국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유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의 논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그 반대의 논문도 계속 많아요. 한국은 투자하기 싫어요. 떠나고 싶은 투자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한국은 아직 투자는 안 해봤는데 한국이 싫어요 돼 있어요. 왜 싫으니?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최소화하고 어떤 이미지를 최대화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시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입장들, 긍정적인 입장들, 외국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입장들을 캐치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특히 글로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에 관해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 내가 만든 제품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고 이것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소비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영을 바라보라는 것은 금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내가 트렌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트렌드요? 국내 소비자의 선호 또는 비호감, 외국 소비자의 선호 또는 비호감, 외국 거래선의 선호 또는 비호감, 또는 뭐가 부담스러운지, 한국의 환율이 부담스러운지, 금리가 부담스러운지,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이 부담스러운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부담스러운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거시 경영 지표를 살펴보면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플러스에다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인적인 애티튜드들, 한국 사람들의 태도, 근성, 또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것들을 조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입체적인 관점들이 생기고, 여러분 만약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뭐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여러분 기업 경영에 판단이 되는 건데,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교차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관한 미래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머리를 쳐박고 열심히 삽질을 한다고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받아들이면서 안 되면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창의성이 생기고 기업이 역동성이 생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다 크고 작은 파고가 또 계속 와요. 그래서 한국경제와 외세경영을 거의 후반부에서 제가 얘기하고 하실 건 얘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열심과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우리 우선 뭐예요? 우리 회사 자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자체의 역량을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 되니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0km라는 되는 돌멩이를 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못 든다고 한탄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지렛대와 도르래를 활용해서 자유자재를 했듯이 뭘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과 관련된 외부 환경을 120%, 200%, 300%, 400% 활용을 하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